다음 철탑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철탑의 명칭을 물어보는 경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요, 바로 용도별로 물어보는 거. 용도별로 물어본다면 직선형, 내장형, 각도형, 인류형 철탑 이런 곳에 다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주어지고 각각의 단면이 주어져 있고, 자, 이것을 통해서 분류하는 거, 이것을 형태에 따른 분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철탑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도 계속해서 출제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 그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을 할 때 아니면 옆자리에서 본다든지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철탑의 형태가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이런 형태의 철탑을 가장 일반적인 철탑, 이회선용 철탑이다 라고 해서 사각철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각철탑. 사각철탑은 단면이 정사각형으로 생겼고요. 가장 일반적인 철탑이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철탑이 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각철탑에 비해서 단면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사각형이지만 여기는 직사각형이란 말이죠. 이렇게 직사각형의 단면을 띠는 철탑을 우리가 방형 철탑이다라고 합니다. 방형 철탑. 그래서 일반적인 거 사각철탑, 직사각형, 방형 철탑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 그림 보시면 단면이 정사각형이네. 그러면 사각철탑이겠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철탑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아래는 사각형의 철탑을 일반적으로 띄고 있지만 철탑의 중앙부 위쪽을 보시면요. 꼭대기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중앙부는 좁고 꼭대기는 넓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마치 소의 머리와 같다라고 해서 이것은 우두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우두형 철탑. 그래서 우두형 철탑은 철탑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위쪽은 넓고요. 아래쪽은 일반적인 사각형 철탑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각철탑, 방형철탑, 우두형 철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봤을 때 마치 문처럼 보여요. 그래서 문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것을 문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암기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문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문형 철탑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전철과 같은 그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번 그림 보시면요. 모양이 마른 목골로 되어 있어요. 마치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암 밑에서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이 모양이 밑면이 된 것이고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라고 해서 회전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6번 그림 보겠습니다. 6번 그림 보시면 일반적인 철탑이랑은 모양이 살짝 달라요. 이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은 일반적인 형강을 쓰는 대신에 콘크리트를 안에다 채운 강관을 주로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에 비해서 강 재료가 적게 듭니다. 그렇게 부재로 콘크리트를 채운 강관을 쓰는 철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MC 철탑이라고 합니다. 이 MC라고 하는 것은 모터 컬럼버스라는 회사의 약자인데요. 자, 건설 회사가 이제 MC, 모터 컬럼버스라고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MC 철탑이라고 밑면을 보시면 약간 점선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선이 보이면 MC 철탑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에 따라서 철탑을 사각, 방형, 우두형, 문형, 회전형, MC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공칭 단면적 100제곱밀리미터의 경동선을 사용한 가공전선로가 있다. 경가는 100m로 지지점의 높이는 동일하다. 전선 1m의 무게는 0.7kg, 풍압 하중이 1.1kg/m인 경우 전선의 안전율을 2.2로 하기 위한 전선의 길이를 산정하시오. 단, 전선의 인장 하중은 1100kg으로서 장력에 의한 전선의 신장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전선의 처짐 정도, 즉 전선의 이도와 그리고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이 전기공사기사에서 그리고 전기기사에서, 전기산업기사에서 자격증을 불문하고 모든
회차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선의 2도, 전선의 처짐 정도, 전선의 실제 길이는 필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필기 때 배웠던 내용이 실기 시험에서도 나왔던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지지점의 높이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지점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런 지지물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철탑이 있겠지만, 자, 이런 지지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선이 여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쳐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지점의 높이는 동일하다라는 것은, 자,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선의 처짐 정도를, 이것을 2도 D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선의 지지점의 높이가 다를 경우,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지금은 이 일자, 평지이지만 이런 경사진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지점의 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하지만 자격증 범주 내에서 우리 지지점의 높이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도와 알고 있는 전선의 실제 길이,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면 돼요. 자,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하니, 전선 1m당 무게가 나와 있고요. 풍압 하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전선의 합성 하중, 이걸 그냥 W라고 하겠습니다. W. 단위 길이당 무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단위를 킬로그램 퍼 미터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단위 하중을, 단위 길이당 하중을. 자, 그러면 합성 하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자, 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이게 전선이라고 한다면 이 양옆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하중일까요? 이게 전선이라면 바람이 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평 하중은 풍압 하중이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풍압 하중은 우리가 W라고 쓸게요. 윈드의 약자를 써서. 풍압 하중이 수평 하중이고요. 수직 하중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전선의 자체 중량,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선의 1m당 무게는 0.7kg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그냥 W0라고 쓰겠습니다. 전선 자체의 중력에 의한 중량을 의미하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아직 이 문제에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흔치는 않지만 여기에 좀 추가되는 하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WI라고 쓸 거예요. WIS, 즉 빙설 하중입니다. 전선이 있으면 그 위에 눈이 쌓이게 되면 그것도 하중을 고려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빙설 하중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빙설 하중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수직에는 이렇게 2개, 수평에는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구나. 그러면 이것을 단순하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합은 수직과 수평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적인 합으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점선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벡터적인 합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빙설 하중이 고려가 된다면 이 합도 마찬가지로 벡터적인 합으로 이렇게 고려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벡터적인 합을 계산을 어떻게 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는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가 뭐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삼각형이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밑변 높이가 되죠. 자, 밑변은 뭐가 됩니까? W0. 아하. 그러면 합성 하중 W라고 하는 것은 루트. 자, 이거 하얀색인 경우에요. 지금 W0의 제곱 더하기 W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자, 이거는 뭐예요? 전선의 자체 중량과 풍압 하중을 고려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빙설 하중이 만약에 고려가 된다. 그럼 W를 어떻게 씁니까? 루트. W0만 하면 안 되죠? 이번엔 수직 하중에 빙설 하중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W0 더하기 WI의 제곱 더하기 WW의
제곱 이렇게 써서 루트를 끝까지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성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 흰색은 빙설하중 고려를 안 했을 때, 이 노란색은 빙설하중을 고려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빙설하중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구합니까? 자, 이런 것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지워보고 우리 전선의 이도와 그리고 전선의 실제 길이도 한번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선의 합성하중 W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W0 제곱 더하기 WW의 제곱으로 구하고, 자, 루트 W0가 뭐라고 했냐면 0.7이라고 했습니다. 0.7의 제곱 더하기 풍합하중은 1.1kg/m니까 1.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이 값은 1.3kg 정도가 나와요. per 미터. 자, 이게 전선의 합성 하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선의 처짐 정도를 볼게요. 전선의 이도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이도 D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8T분의 WS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단위는 이도니까 전선의 처짐 정도는 미터로 하게 됩니다. 이때 T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수평 장력이 되고요. 수평 장력. 수평 장력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처럼 안전율과 인장하중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 장력이 만약에 그냥 주어지면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장하중과 안전율로 주어져 있다면 주어진 인장하중을 뭘로 나눠줘요? 안전율로 나눠주면 돼요. 이것이 수평 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T에다가는 뭘 집어넣는 거예요? 주어진 인장하중 1100kg을 안전율 2.2로 나눠준 것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여기는 수평 장력, S는 이제 경간입니다. 경간. 문제에서 보통 주어집니다. 경간 여기 100m라고 했기 때문에 이 S에다 100을 집어넣는 거고 W에는 1.3kg/m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3 곱하기 100의 제곱을 뭘로 나눠줘요? 8 곱하기 인장하중 1100을 안전율 2.2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3.25m가 나옵니다. 아, 전선의 이도가 3.25m구나. 근데 우리가 이도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전선의 길이를 산정하라고 했으니까 이 이도를 이용해서 전선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전선의 실제 길이. 이걸 L이라고 한다면, 자, 전선의 실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이 있으면 전선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 경간보다는 길 수밖에 없어요. 직선 구간보다 곡선 구간이 동일한 도착 지점이라고 하면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간보다는 깁니다. 근데 그 긴 지점이 얼마만큼 되냐면 3S분의 8B의 제곱만큼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경간 100m에다가 3 곱하기 100m 분의 8 곱하기 위에서 구한 3.2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계산해보면 100.28 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100.28m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해보니까 100.28m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8cm가 긴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이거는 전선의 길이를 산정하시오라고 했지만 문제에서 전선의 길이를 경간보다 얼마나 더 길게 해야 되는가? 혹시 이걸 미터로 물어본다면 이 답은 100.28로 구했더라도 0.28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간은 100m인데 100.28의 전선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0.28m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난 전선의 길이 구했으니까 100.28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꼭 끝까지 읽어보고 전선의 길이를 뭐 더 요구한 건 아니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이후에 전선의 길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이제 전선의 실제 길이가 얼만큼 경간보다 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뭐 합성하중, 이도, 실제 길이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보기 쉽도록 구성을 했는데 이도 같은 경우를 3.25m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구하시고 요 식을 통째로 여기 부분 2도 자리에다가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물론 오차는 생기겠죠. 이런 것은 반올림을 적용한 거니까. 오차는 생길 수 있는데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는 것이 계산값이 제가 계산한 값이 문제 답과 조금 달라요. 이거 오답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풀이 과정만 잘 적혀 있다면 다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그런 것은 좀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성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도 그리고 실제 길이까지 구해봤습니다. 240제곱밀리미터 ACSR 전선을 200m의 경관에 가설하려고 하는데 이도는 계산상 8m였지만 가설 후의 실측 결과는 6m여서 2m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때 전선을 경관에 몇 미터만큼 밀어넣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도를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8m로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선이 이도가 6m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전선을 경관에다가 얼만큼 더 밀어 넣어야지만 6에서 8로 바뀔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 이 전선의 실제 길이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6m일 때와 8m일 때.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경우 6m일 때와 8m일 때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차이를 구하면 이 답의 정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또 자주 출제가 되는데 특히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필기시험에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던 문제입니다. 즉, 이 문제는 필기시험에서도 나오고 실기시험에서도 나온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자, 이도가 6m일 때, 이도라고 하는 건 전선의 처짐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도 6m일 때를 구해볼게요. 자, 전선의 실제 길이 L1 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L1이라고 하는 것은 S 더하기 3S분의 8D의 제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S라고 하는 것은 경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선 200m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처짐 정도, 2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은 이 전선의 실제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S라고 하는 것은 200이라고 했고요. 200 더하기 3 곱하기 200에 8 곱하기 6에 제곱을 하게 된다면 자, 이것의 전선의 실제 길이는 200.48m가 나옵니다. 아하, 이도가 6m일 때는 이 전선의 실제 길이가 몇 미터라는 거예요? 200.48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관보다 0.48m가 더 긴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이도가 8m일 때는 전선의 실제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L2라고 하겠습니다. L2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은 동일해요. 자, 그러면 200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200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8 곱하는 것도 똑같은데 여기는 6을 집어넣었다면 이번에는 8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보면 자, 이거는 200.85m가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도가 8m일 때는 요 길이가 200.85예요. 근데 요 6m일 때는 200.48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곧 뭐다? 아, 전선을 경관에 몇 미터 더 밀어 넣어야 하는 차이다. 그래서 L1-L2가 결국에 정답이 되겠죠. 이런 거는 공학용 계산기로 확실히 계산을 해서 계산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85에서 200.48을 빼야 돼요. 물론 이것을 암산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계산이 쉽다고 암산을 했다가 잘못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값은 0.37m가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계산 과정과 답을 모두 요구하면
이 과정과 이 과정이 맞아야 하고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결과까지 도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답란에다가 0.37m를 한 번 더 적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문제가 계산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답만 요구한다면 그 답란에다가 0.37m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단위를 미터로 줬기 때문에 미터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문제에서 단위가 안 주어져 있으면 이게 37cm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m에 100cm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에 유의해라. 우리가 아는 문제일수록, 쉬운 문제일수록 그런 실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값을 빈칸에 괄호 안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 부하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조건을 단독 문제로 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5번 이상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왔기 때문에 또 출제될 확률로, 특히 공사기사나 이런 곳은 단답형이 많아서 이런 것이 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등은 표준 부하가 10V per 제곱미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단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10이라고만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볼트암페어 per 제곱미터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 주어졌다고 해서 여기도 써도 무방합니다. 자,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다방, 대중, 목욕탕은 20. 그 다음에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는 30. 그 다음에 마지막 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40입니다. 그래서 10, 20, 30, 40으로 구분이 되는구나. 꼭 기억해 주세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의 회의실에 전광속 5000루멘의 40W LED 형광등을 시설하여 평균 저도를 300럭스로 하고자 할 때 필요한 40W LED 형광등 수량을 구하시오. 단, 조명률 50%, 감광 보상률 1.25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그러니까 공사기사 필기 교과목에서도 자주 출제되던 빈출 문제입니다. 그런 빈출 문제가 실기 시험에서까지 빈출 유형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내부 실내에 그런 실내 조명을 설계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자,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공식이냐면 바로 fun aid, 재밌는 aid입니다. 자, 이게 어떤 공식이냐면 제가 문자 하나하나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먼저 F라고 하는 것은 전광속입니다. 전광속이라고 하는 건 전체 광속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구에. 자,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것은 조명률이고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명률이 주어집니다. 또는 이제 실지수를 이용해서 표에서 찾는 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구의 개수입니다. 등기구의 개수.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면적입니다. 면적. 단위가 이제 제곱미터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로 주어졌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이 내부 공간에 가로와 세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결국에 바닥의 면적이 됩니다. 면적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라고 적혀 있는 거 이게 감광 보상률입니다. 소요 광속에 여유를 주는 정도를 감광 보상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감광 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감광 보상률로 주어져 있지만 만약에 저 조건이 보수율로 주어져 있다면 이 감광 보상률은 보수율 분의 1이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감광 보상률과 이 보수율 간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평균 조도입니다. 평균 조도. 평균 조도의 단위는 럭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광속은 LM이라고 쓰고 루멘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구 개수가 조금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자, 등기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어떤 형광등을 샀어요.
형광등을 한 개를 샀는데 이제 이런 커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자가 함 같은. 자, 그런 것에다가 제가 이 형광등을 하나만 넣었습니다. 이런 상자 안에 등을 하나만 넣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등기구고 이게 등이거든요. 등기구, 등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등기구가 등과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보통 등기구의 개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개로 하던가 아니면 등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등기구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물론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구 하나에 하나의 등만 들어가면 등기구와 등이 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좀 밝게 하려고 형광등을 2개를 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등기구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구가 등과 같나요? 등의 개수와? 다르죠.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구의 개수를 물어보면 2개 다 하나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등의 개수를 물어보면 하나, 2개를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또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광속을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전광속이란 말이에요. F라고 하는 것은. 그쵸?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광속 5000 루멘이라고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에다가 5000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말장난같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 1등당 광속이 2500 루멘이래요. 형광등 1등당 광속이. 그런데 제가 형광등을 산 게 40W짜리 2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샀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광속이라고 하는 것이 한 등당 광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00 곱하기 F에다가 2500을 쓰면 안 되고 2500 곱하기 2를 해서 총 5000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등당 광속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전광속 이렇게 해줬어요. 전광속이 2500 루멘이다. 그런데 똑같이 40W 곱하기 2가 있어요. 이러면 여기 곱하기 2가 없어져서 광속에는 2500 루멘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광속이 한 등당 광속인지 아니면 전광속인지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이 조명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또 기출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런 문제별로 조건이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구나 어떻게 풀이가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형광등 40W짜리가 2개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문이. 형광등 괄호 열고 40W 곱하기 2 괄호 닫고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한 개의 광속이 2000 루멘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줘야 될까요? 형광등 한 개의 광속. 이거는요. 잘 보세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부분이 어찌됐든 무슨 말이에요? 세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트인 형광등이 몇 개 있다는 거야? 한 개인 것이 광속이 2000 루멘이다. 그러면 한 등당 광속이 아니라 이 전체의 광속이 2000 루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000을 집어 넣어 줍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이 조명 문제를 풀 때, 조명 설계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왜 광속에다가 2를 곱했는데, 이 문제는 도대체 광속에다가 2를 왜 곱하지 않았을까? 하고 궁금증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 우리가 등기구와 등을 떠올려 보면, 그리고 광속이 한 등당 광속인지, 전체의 광속인지를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좀 헷갈리는 게 있다.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홈페이지라든지 네이버 카페, 유튜브 댓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메일 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어쨌든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 형광등 수량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N에 대해서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N.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보면 FU분의 AD, E가 되죠.
여기는 지금 형광등 하나 있기 때문에 등기구와 형광등의 수가 한 개씩으로 같은 경우입니다. 자, FU분의 AD인데 FN은 뭐 집어넣어야 돼요? 전광속 5000 루멘을 집어넣고요. 자, 조명률 50%니까 0.5를 집어넣고요. 분자에는 면적 1000, 감광 보상률 1.25, 그다음에 평균 조도 300. 이걸 집어넣으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50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단위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습니다. 문제에서 반드시 개로 물어봤기 때문에 뭐 등기구 이런 거 안 되고 무조건 개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지금 이것과 같이 등기구와 등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개, 등기구 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량이 단위가 개로 주어져 있다면 반드시 개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로 12m, 세로 18m, 천장 높이 3m, 작업면 높이 0.8m인 곳에 작업면의 조도를 500럭스로 하기 위하여 형광등 1등의 광속이 2750루멘인 40W 형광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감광 보상률 1.3, 조명률 63%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실지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학습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미리 띄워놓은 것이고 실제 문제에서는 실지수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실지수를 계산하고 이 전격을 암기하고 있어야 우리가 전격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조명 설계에서 우리가 FUN은 ADE라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F는 전광속, U는 조명률, N은 개수, 그 다음에 등기구 개수죠. A는 면적, D는 감광 보상률, E는 평균 조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실지수를 먼저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을 먼저 써놓고 자, 이 공식을 떠올려 볼게요. 실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H, X 플러스 Y 분의 X, Y라는 공식으로 실지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실지수라고 하는 것은 조명률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지표 중 하나인데요. 문제에서는 그냥 조명률을 준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이 실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실지수를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에 X라고 하는 것은 가로고요. Y라고 하는 것은 세로입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8 그리고 분자에는 XY니까 12 곱하기 1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천장 높이라고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어떤 높이가 있어요? 지금 작업면의 높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조명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천장이에요. 그리고 작업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밑에 어떤 책상 같은 작업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광원이 이렇게 빛을 비춥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곧 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천장 높이는 여기 바닥이었는데 천장 높이는 이거였어요. 이게 몇 미터예요? 3미터. 그쵸? 그 다음에 작업면의 높이가 몇 미터예요? 0.8미터예요. 그쵸?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8미터다. 따라서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광원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요 길이는 그렇죠. 2.2m가 되죠. 2.2m. 지금 제가 그림을 약간 이렇게 펜던트식으로 밑으로 그렸잖아요, 조명을. 그래서 원래 이 길이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어떤 뭐 조명의 이런 줄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지금 광원이 조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2.2m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런 조건이 있다. 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는 높이가 0.5m다. 그러면 2.2에서도 0.5를 또 빼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조명으로부터 작업면까지의 길이가 결국에 h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에는 뭘 집어넣는다고요? 3? 아니죠. 3 빼기 0.8에서 2.2를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12 더하기 18분의 12 곱하기 18 해주면 자, 이 값은 3.27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지수표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지수를 계산하시오. 그냥 단순히 계산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지수 같은 경우를 계산값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 표를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 이 3.27이 포함되어 있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실지수 3.0을 답에다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격으로 쓰시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3.27, 3.0 둘 다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실지수 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실지수 정격값을 쓰시오라는 언급이 있다면 3.27 안 되고 무조건 3.0으로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실지수의 기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실지수를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기호를 적어줘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실지수의 정격은 5, 4, 3, 2.5, 2.0, 1.5, 1.25, 1.0, 0.8, 0.6으로 정해져 있는데 각각의 범위를 보시면 A라고 하는 5.0은 4.5를 넘어가면 그렇게 되고 4.5에서 3.5는 4.0의 B, 3.5에서 2.75, 2.75에서 2.25 이걸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숫자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는 다음과 같이 좀 암기하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75에서 1.38이면 이 중간값 정도 되는 것이 1.5, 1.75, 2.25면 중간값 정도 2.0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실지수의 정격에 저렇게 5.0, 4.0, 3.0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3.0이라고 적어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3.0이나 3이나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정격 뭐 3이면 3 아니면 3.0 적으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한번 정격으로 적어 볼게요. 3.0 또는 3 둘 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요 등수를 계산하시오. 아까 전에 적었던 공식 FUN은 ADE라는 공식 기억하시죠? 자, 소요 등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등기구의 개수 n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FU분의 A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등당 광속이 2750 루멘이라고 했는데 형광등을 그냥 한 개 설치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750을 대입을 해주고 조명률은 63%라고 했으니까 0.63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면적이죠. 면적은 12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곱하기 감광보상률 1.3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건 평균 조도입니다. 작업면의 조도를 500럭스로 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500까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81.04 등이 나와요. 81.04 등.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 자, 우리가 조명 가게를 갔어요. 그런데 사장님 조명 2.3등만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뭐지?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2.3등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명 개수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수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81이 될 것이냐 아니면 82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82등이라고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소요 등수를 계산하시오인데 단위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등, 등기구, 개 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소요 등수를 계산하시오 해서 여기 단위가 개다. 그럼 무조건 이 단위는 등도 안 되고 등기구도 아니고 개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제가 혼동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등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단위 맞춰서 꼭 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소요 등수 82등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실 이 공간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식만 암기하시면 돼요. 식, 계산식을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공간 비율 자, 공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OH, H라고 하는 것은 이 작업면의 높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장 높이에서 작업면의 높이를 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 공간 자체 비율이기 때문에 천장 높이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OH에다가 어떻게 대입을 해줘요? 똑같이 실지수태처럼 반대로 X 플러스 Y가 분자에 오고요. 분모에는 X, Y가 옵니다. 실지수는 어땠어요? 실지수는 여기가 예를 들어 실지수다. 그러면 H의 X 플러스 Y의 분의
xy가 실지수였잖아요. 공간 비율은 이것이 거꾸로 돼요. xy분의 x 플러스 y인데 그 앞에 oh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 곱하기 3 곱하기 12 더하기예요. 이거 18 그 다음에 분모 12 곱하기 18 이렇게 해주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2.08이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는 따로 전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2.08 그대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실지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전격을 암기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소요 등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올려주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공간 비율을 계산하는 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푸시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실지수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소요 등수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소요 등수를 주고 이런 평균 조도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변형이 되더라도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만 믿고 이 문제 잘 풀이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자동차 도로 폭 25m의 양쪽에 저압 나트륨 등 250W의 광속 25,000 루멘의 등기구를 설치하여 노면 휘도 1.2리터로 하려면 도로 양쪽에 등을 설치했을 때 등의 간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평균 조도는 노면 휘도의 10배, 조명률은 0.25이고 감광 보상률은 1.4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거, 조명 설계 중에서도 이 도로 조명의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 조명의 설계에서는 이 면적에 따라 조금 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도로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가로등이라고 하게 되죠. 우리 자동차를 타고 예를 들어 밤에 드라이브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이 양쪽에 가로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에만 가로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앙에만 가로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그재그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것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중앙 배열 그리고 한쪽 배열일 경우입니다. 우리가 중앙 배열과 한쪽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먼저 이 중앙 배열이라고 하는 것부터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로가 있으면요. 도로가 있으면 중앙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도로 중앙에 등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도로에서 결국에 발길을 책임지는 친구들은 하나, 둘, 세 개의 등기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등 하나하나가 이 도로를 모두 다 담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등기구 한 개씩의 그 담당 면적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자, 이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요 면적을 그다음에 요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을 요 등기구는 요 면적을 해서 이 친구는 여기, 이 친구는 여기 이 친구는 여기를 담당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중앙 배열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써있는 폭 25m라고 하는 것은요. 도로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 길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 세로 길이가 뭐라고요? 폭이 된다고요. 이 폭을 기호로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B라고 쓸 겁니다. B. 자, B라고 쓰고요. 이 노란색에 한번 면적을 구해볼게요.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세로를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가로를 무엇이라고 하냐? 자, 이때 S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기호가 S로 쓰이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선의 처짐 정도라든지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할 때 이 경간을 S로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즉 경간이라고 하는 건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의 거리를 경간이라고 했듯이 이 도로 조명 설계에서도 등기구와 등기구 사이의 등 간격을 우리가 S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요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S라고 하고 이것을 등간격이라고 합니다. 등간격.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S, 등간격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등기구가 이 중앙을 지나고 있고요. 이 라인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S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2분의 S가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S. 여기도 2분의 S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면 이 절반을 나눈 2분의 S, 2분의 S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분의 S, 2분의 S, 2분의 S, 2분의 S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만약에 등기구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이 밑변은 뭐가 됩니까? 가로는 S가 돼요. 2분의 S 더하기 2분의 S 하면 S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S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또는 뭐 BS라고 쓸 수도 있겠죠. 즉, 폭 곱하기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적이 그냥 폭이랑 등 간격을 곱한 것이구나. 두 번째, 한쪽 배열일 때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동일한 도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쪽에는 보통 이제 한쪽 배열이라고 하는 건 도로폭이 좁은데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냥 도로폭이 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등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는 거예요. 한쪽에만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각각의 등이 담당하는 면적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 여기까지 비추게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면적은 등기구 하나당 담당하는 면적은 이 면적이 됩니다. 이 면적은 옆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중앙 배열, 한쪽 배열일 때에는 면적 A라고 하는 것은요, 폭 곱하기 등 간격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배열 그리고 지그, 재그 배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양쪽 배열, 지그재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도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양쪽은 말 그대로 양쪽 대칭 배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이쪽에도 있고 여기에 있으면 이쪽에도 있는 것이죠. 두 개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도로 폭의 중간이에요. 중간 지점인데 여기 있는 등기구가 담당하는 면적은 이 면적이 되고요. 여기 있는 등기구가 담당하는 면적은 이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를 흰색으로 칠하고 아래를 노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세로가 뭐라고 했어요? 폭 B라고 했죠. 그러면 이 흰색의 면적은 뭐라고요? 여기가 2분의 B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간격은 2분의 S, 2분의 S 더해서 여기는 S가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BS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2분의 BS, 2분의 BS, 2분의 BS 다 2분의 BS입니다. 자, 두 번째 지그재그 배열을 볼게요. 이번에 똑같이 도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그재그 배열은 이렇게 알파벳 Z 모양으로 계속 가는 거죠. 꼬불꼬불.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등기구가 담당하는 면적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도로의 폭의 중간을 선을 긋고 이 등기구가 담당하는 면적은 요 면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있겠죠. 그럼 여기 면적이 될 것이고 여기도 요 면적이 될 것이고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요 면적이 될 것이고 여기도 요 면적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의 중간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면적은 2분의 BS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하, 양쪽 배열, 지그재그 배열일 때에는 면적 A는 2분의 BS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면적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 등기구의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방금 같이 학습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거 FUN은 ADE라는 조명 설계의 대표적인 공식이 있죠. F는 등기구의 전광속, U는 조명률, N은 등기구의 개수, 그 다음에 A는 면적, D는 감광 보상률, 그 다음에 E는 평균 조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A를 어떻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양쪽에라는 말이 있어요. 양쪽에 광속 25,000 루멘의 등기구를 설치한다. 아, 이거는 지금 등기구가 양쪽에 배열이 되어 있구나. 따라서 이 A에다가 무엇을 대입해 줘야 돼요? 2분의 BS를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FU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BSDE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등간격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 친구, 이 등간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하게 되면은 S만 남겨두고 다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차근차근 해볼까요?
여기 분모에 있는 2가 좀 보기 싫으니 옆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는 EFUN이 되시고 여기는 BSDE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DE로 양변을 나눠줄게요. 여기 나눠주면 이쪽에 분모가 들어가겠죠. BDE 분의 EFUN 이것이 S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간격 S라고 하는 것은 이 식에다가 문자에 알맞은 숫자를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분자 2 곱하기 광속 F죠. 25,000 곱하기 조명률 0.25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구 개수가 이 문제에서는 지금 광속 25,000 루멘의 등기구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등기구 한 개가 담당하는 면적으로 지금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 등기구 한 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BDE가 들어가게 되는데 B는 문제에서 주어진 폭이 될 것이고요. 25 그리고 D라고 하는 건 감광 보상률이라고 해서 1.4를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감광 보상률이 아니라 보수율로 주어졌다면 그 보수율의 역수가 곧 감광 보상률이 된다는 것도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2입니다. 2는 평균 조도인데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평균 조도 몇 럭스다 라고 주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조금 꼬았어요. 평균 조도라고 하는 것은 노면 휘도의 10배다. 그러면 노면 휘도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1.2 니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1.2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그 값은 29.76 미터가 된다라는 거.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미터라는 단위를 필히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 조명 설계 어떤 등기구의 배열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등간격까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